말도 새벽 안 돼. 4시 시장에서 마주친 생일이 같아. 눈앞의 손님을 보고 숨이 멎었습니다. 거울이 아닌데 내 말도 얼굴이 안 서 돼. 있었거든요. 혹시 생일이 언제예요? 1976년 4월 17일이요. 저도요. 그리고 가슴에 품은 반쪽짜리 달 브로치. 뒷면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꼭 다시 만나자, 엄마가. 47년 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출퇴근길 지하철 아닌지, 집에서 쉬면서인지, 아니면 밤에 잠들기 전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큰 행운이 깃들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11월 서울 가락시장 새벽 4시 세상이 아직 잠들어 있는 시간 강수진은 이미 트럭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25년째 같은 시간에 일어납니다. 알람이 필요 없습니다. 몸이 알아서 깨웁니다. 생체 시계라는 게 무섭습니다. 좁은 원룸 화장실에서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은 47년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눈가의 주름, 거칠어진 피부, 푸석한 머리카락.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요? 스스로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 먹다 남은 찬밥에 김치를 얹어 후다닥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밥맛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위장에 뭐라도 채워야 하니까 먹는 겁니다. 맛을 음미할 여유 따윈 사치입니다. 낡은 트럭 시동을 걸었습니다. 기온이 뚝 떨어진 탓에 엔진이 투덜거렸습니다. 마치 새벽잠 깬 사람처럼 칭얼대는 소리. 수지는 무심히 엔진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 트럭도 15년 됐습니다. 사람이든 기계든 오래되면 아침에 힘든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가락시장까지는 20분 거리. 라디오에선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새벽에 듣는 트로트는 묘하게 쓸쓸합니다.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별 노래, 그리움 노래, 한 맺힌 노래. 새벽엔 유독 그런 노래들이 마음에 스밉니다. 시장에 도착하니 이미 경매가 한창이었습니다. 상인들의 고함 소리, 지게차가 지나가는 소리, 상자 쌓이는 소리. 새벽의 가락시장은 전쟁터와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수진에게 이 소음은 익숙한 일상의 소리입니다. 오히려 이 소리가 없으면 불안할 정도입니다. 채소 도매상 앞으로 트럭을 댔습니다. 오늘 배달할 물량을 확인하고 상자를 실었습니다. 배추, 무, 양파, 대파. 20kg짜리 배추 상자를 나르는 건 47세 여자에겐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무릎도 시큰거립니다. 병원에 가봐야 한다는 건 알지만 병원비도 아깝고 무엇보다 쉴 시간이 없습니다. 쉬면 돈이 안 됩니다. 돈이 안 되면 월세를 못 냅니다. 월세를 못 내면 쫓겨납니다. 그게 수진이 25년간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상자를 다 싣고 수진은 좌판 앞에 서서 소매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도매로 떼어온 채소 중 일부를 소매로 파는 것도 짭짤한 수입이 됩니다. 식당 납품만으로는 빠듯하니까요. 새벽 5시가 넘어가자 슬슬 손님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주인들, 급식 담당자들, 가끔 개인 손님. 수지는 능숙하게 채소를 골라주고 값을 깎아달라는 요구에 적당히 응하고 상자를 차에 실어주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적어도 그 손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새벽 5시 30분쯤이었을 겁니다. 고급 외제차 한 대가 수진의 좌판 앞에 멈췄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가격만 몇 천만 원은 할 것 같은 차. 가락시장에서 외제차가 드문 건 아닙니다. 고급 식당 사장들이 직접 장을 보러 오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요. 차 문이 열리고 여자가 내렸습니다. 단정한 베이지색 코트에 캐시미어 머플러. 손에 든 가방은 한눈에 봐도 명품이었습니다.
새벽 시장에 어울리지 않는 차림새. 아마 어디 유명한 식당 사장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여자가 채소를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배추를 들었다 놓고 물을 만져보고 대파의 신선도를 확인하고 꽤 까다롭게 고르는 걸 보니 음식 쪽 전문가인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무심히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낯익은 느낌. 어디서 본 것 같은.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수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에 거울이 있었습니다. 아니, 거울이 아니었습니다. 거울이라면 좌우가 반전되어야 하는데 이건 그냥 똑같았습니다. 눈매, 코, 입술, 얼굴형 전부 다 똑같았습니다. 수지는 순간 자신이 꿈을 꾸고 있나 싶었습니다. 새벽에 잠을 설쳐서 환각을 보는 건가? 아니면 과로로 정신이 이상해진 건가? 하지만 꿈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의 여자도 똑같이 굳어 있었으니까요. 여자의 손에서 들고 있던 대파가 떨어졌습니다. 툭 하는 소리가 새벽 공기 속에 울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시장의 소음이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세상에 둘만 남은 것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수진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놀라웠습니다. 눈썹 모양, 콧볼의 크기, 입술 두께, 전부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왼쪽 귀 뒤에 있는 작은 점까지. 수진이 어릴 때부터 갖고 있던 그 점이 저 여자에게도 똑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혹시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나요? 여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처음인데 근데 왜 이렇게? 말끝을 흐렸습니다. 서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혹시 생일이 언제예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1976년 4월 17일이요.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도 1976년 4월 17일이에요. 두 사람은 시장 근처 24시간 편의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가까이서 마주 보니 더 기이했습니다. 마치 거울 앞에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유나의 아침 대표 서유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유명한 베이커리 체인. 연매출이 200억이 넘는다는 기사도 본 적 있습니다. 유나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DNA 검사해보실 의향 있으세요? 수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DNA 검사라. 쌍둥이인지 확인하겠다는 말입니다. 만약 진짜 쌍둥이라면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 하지만 확인은 해봐야 했습니다. 47년간 묻어두었던 질문의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좋아요 해보죠. 일주일 후 서울대병원 유전자검사센터. 수지는 난생 처음 이렇게 큰 병원에 와봤습니다. 로비만 해도 자신이 사는 원룸의 10배는 되는 것 같았습니다.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깔끔한 인테리어. 자신이 사는 세계와는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유나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검사비가 만만치 않다는 걸 알고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자존심보다 현실이 먼저였습니다. 검사 자체는 간단했습니다. 구강 세포를 채취하고 혈액을 조금 뽑고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릅니다. 수지는 새벽마다 일하면서도 자꾸 그 생각이 났습니다. 만약 정말 쌍둥이라면 왜 헤어진 걸까? 부모는 누구일까? 왜 나만 보육원에 버려진 걸까? 47년간 묻어두었던 질문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랄 때 수지는 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가끔 부모가 면회를 왔습니다. 과자를 사들고 새 옷을 입혀주고 꼭 안아주고 가는 부모들. 수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혹시 나한테도 누가 오지 않을까? 혹시 엄마가 찾아오지 않을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기다렸습니다. 엄마가 잠깐 일이 있어서 못 오는 거라고, 곧 올 거라고.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은 체념으로 바뀌었고, 체념은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나만 버렸을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아니면 그냥 필요 없어서? 18살에 보육원을 나올 때 원장 선생님이 낡은 주머니 하나를 건네줬습니다. 안에는 반쪽짜리 달 모양의 은 브로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내 엄마가 남기고 간 거야. 소중히 간직해. 그게 전부였습니다. 엄마가 누군지, 왜 맡겼는지, 왜 안 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냥 버려진 아이. 그게 강수진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원 상담실. 수진과 유나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의사가 봉투를 열고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의사가 결과지를 두 사람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유전자 일치율 99.9%, 일란성 쌍둥이로 확인됨. 수진은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정말로 쌍둥이였습니다. 의사가 조용히 자리를 피해 주었습니다. 상담실에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전 보육원에서 컸어요. 6살까지 이름도 없이 187번으로 불렸고요. 18배 나와서 식당 설거지부터 시작했어요. 공장도 다니고 청소도 하고 지금 이 장사가 제일 오래 했네요. 유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30에 결혼했는데 남편이 15년 전에 떠났어요. 이렇게 가난하게 못 살겠다고. 그래도 아이가 없어서 다행이에요. 있었으면 더 힘들었을 테니까. 수진이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궁금한 건 하나예요. 왜 나만 버려진 거죠? 왜 나만? 그 질문에 유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몰랐으니까요.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됐어요. 47년 지났는데 뭘. 그냥 궁금해서 검사한 거예요. 가족 찾겠다. 뭐 해달라. 그런 거 없으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가방을 들고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때 가방에서 뭔가가 떨어졌습니다. 작은 주머니에서 굴러나온 것. 반쪽짜리 달 모양의 은 브로치였습니다. 유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가 급히 핸드폰을 꺼내 사진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봐요. 작년에 돌아가신 양어머니의 유품 사진. 보석함 안에 놓여있던 작은 브로치. 달 모양. 하지만 수진의 것과는 반대쪽이었습니다. 두 개를 합치면 완전한 보름달이 되는 모양. 수진이 브로치 뒷면을 확인했습니다. 오랜 세월에 달아서 희미했지만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꼭 다시 만나자 엄마가.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47년간 품고 살았던 브로치. 보육원에서 받은 유일한 유품. 이게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던 겁니다. 쌍둥이에게 하나씩 남겨준 표식이었던 겁니다. 엄마가 있었습니다. 두 딸에게 반쪽씩 남겨주고 떠난 엄마가.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꼭 다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못 왔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47년간 엄마를 원망했습니다. 왜 나를 버렸냐고. 왜 찾아오지 않냐고. 하지만 엄마는 꼭 다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이 브로치에 그렇게 새겨놨습니다. 47년간 닫아두었던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원망의 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좁은 원룸 천장을 바라보며 47년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보육원에서 보낸 어린 시절, 187번이라고 불리던 나날들, 면회 오는 부모를 기다리며 창밖을 바라보던 수많은 날들. 수지는 브로치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체온에 데워졌습니다. 47년 만에 처음으로 원망 대신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유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양어머니 유품 정리하다가 뭔가를 찾았다고. 두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유나가 낡은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1976년이라고 적힌 흑백 사진.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또 다른 여자가 희미하게 찍혀 있었는데 얼굴에 화상 자국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진 뒷면에 연필로 적힌 메모. 김말자 충남 예산 미안하다. 수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김말자.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유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양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치매 증상이 좀 있으셨어요. 가끔 이상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애한테 미안하다. 그때 같이 데려왔어야 했다. 그때는 그냥 헛소리인 줄 알았는데 수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 애한테 미안하다는 말은 뭘까요? 같이 데려왔어야 했다는 건 또 무슨 뜻일까요? 혹시 유나의 양어머니가 47년 전 그날 뭔가를 알고 있었던 걸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47년 전 쌍둥이가 헤어지게 된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김말자, 충남 예산. 그 이름과 지명이 수진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채소를 나르면서도 배달을 돌면서도 밤에 누워서도 마치 주문처럼 그 이름이 맴돌았습니다. 김말자. 내 엄마일까요? 47년 전 나를 보육원에 맡기고 사라진 그 사람일까요? 찾아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1976년이면 거의 50년 전입니다. 기록이 남아 있을까요? 그 사람이 아직 살아있기나 할까요? 수지는 유나에게 연락했습니다. 양어머니가 아직 살아 계시다면 직접 여쭤보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았습니다. 치매가 있다고 했지만 혹시 맑은 날이라면 뭔가 기억하실지도 모르니까요. 며칠 후 두 사람은 경기도 용인의 한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유나의 양어머니 조명숙은 치매 초기 진단을 받고 이곳에 계셨습니다. 유나가 일주일에 2번씩 면회를 온다고 했습니다. 요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창밖으로 늦가을 햇살이 비쳐 들어왔지만 어딘가 쓸쓸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휠체어를 탄 노인들이 복도를 오가고 간병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수지는 긴장됐습니다. 이 할머니가 47년 전의 진실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쌍둥이가 헤어졌는지, 왜 자신만 보육원에 남겨졌는지. 조명숙의 병실 앞에서 유나가 멈췄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어떠실지 모르겠다고. 좋은 날은 대화가 되지만 안 좋은 날은 자신도 못 알아보신다고 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병실 창가에 휠체어를 탄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머리카락,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는 흐릿한 눈. 78년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나가 다가가 무릎을 꿇고 인사했습니다. 조명숙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참을 유나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좋은 날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조명숙의 시선이 수진에게 향하자 노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흐릿하던 눈이 갑자기 또렷해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나듯 눈동자에 빛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조명숙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노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애구나. 수지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 할머니가 자신을 알아본 걸까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조명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주름진 손이 수진에게 뻗어졌습니다. 그때 그 아기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어. 수지는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7년간 묻어두었던 기억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조명숙이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1976년이었다고 했습니다. 명동에 불이 났다고. 자신이 자주 가던 식당에 젊은 엄마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기 둘을 데리고 일하던 여자. 불이 나서 그 엄마가 화상을 입었다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그 엄마가 자신에게 빌었다고 했습니다. 며칠만 봐주세요. 꼭 데리러 올게요. 아기를 맡기면서 그렇게 빌었다고. 유나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조명숙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내가 그 아기를 데리고 미국으로 갔어. 순간 병실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연락처도 안 남기고 그냥 데려갔어. 아기가 너무 예뻤어. 나한테 아기가 없었거든. 수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유나를 훔쳐갔다는 뜻이었습니다. 화상으로 쓰러진 친어머니가 병원에 실려간 사이 아기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서는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미국으로 데려가 버렸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지는 그때 이미 보육원에 맡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데려오지 못했다는 거죠. 조명숙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용서해줘. 내가 죄를 지었어. 평생 그 죄 안고 살았어. 수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뭘 느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그 엄마가 김말자라는 분이세요? 간신히 물었습니다. 조명숙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자. 김말자. 충청도에서 왔다고 했어. 남편이 죽었다고. 빚쟁이들한테 쫓긴다고. 요양원을 나온 수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앞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유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자기 양어머니가 그런 일을 했다고.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할 건 내가 아니라고. 담담하게 말했지만 속은 복잡했습니다. 47년간 수지는 친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왜 나를 버렸냐고. 왜 찾아오지 않냐고.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엄마는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화재로 쓰러졌던 겁니다. 그리고 쌍둥이 중 한 명은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 거였습니다. 엄마,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엄마는 47년 동안 얼마나 찾아다녔을까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얼마나 자책했을까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찾아야 해요. 엄마를 찾아야 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말자, 충남 예산이라는 정보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47년이나 지난 일입니다. 수지는 인터넷을 뒤져봤지만 당연히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1976년 기록이 인터넷에 있을 리 없었습니다. 유나가 제안했습니다. 옛날 호적 기록을 찾아보면 어떻겠냐고. 주민센터에 가면 있지 않겠냐고. 두 사람은 충남 예산군청을 찾아갔습니다. 민원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1976년 기록은 전산화가 안 돼서 찾기 어렵다고. 개인정보 때문에 아무나 열람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실망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방법이 없겠냐고. 친어머니를 찾고 있다고. 47년 만이라고 간절히 말했습니다. 직원이 잠시 생각하더니 호적 업무 오래 하신 분이 계시긴 하다고 했습니다. 은퇴하셨는데 가끔 자료 정리 도우러 오신다고. 혹시 기억하실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수지는 박종호라는 사람을 소개받았습니다. 박종호, 62세, 40년간 동사무소에서 호적 업무를 담당했던 베테랑 공무원. 은퇴 후에도 종종 군청에 나와 옛 자료 정리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그를 군청 근처의 작은 다방에서 만났습니다. 흰머리가 듬성듬성한 박종호는 푸근한 인상이었습니다. 수진의 사연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산이 작은 동네라 그때 기록이 아직 남아있을 수도 있다고. 자신이 한번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이틀 후 박종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찾았다고. 다시 만난 박종호의 손에는 낡은 서류철이 들려 있었습니다. 1976년 4월 예산군 출생 신고 기록이라고 했습니다. 박종호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 손글씨로 적힌 기록들. 1976년 4월 17일 출생. 쌍둥이. 부 강태수. 모 김말자. 수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강태수. 김말자.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 47년 만에 처음 알게 된 부모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다고 박종호가 말했습니다. 출생 신고 바로 다음 장에 사망 신고가 있다고. 강태수, 1976년 4월 24일 사망. 교통사고. 수진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이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김말자와 쌍둥이의 기록이 예산에서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아마 서울로 이사 간 것 같은데 전입신고 기록은 못 찾았다고. 이제 그림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빚쟁이들이 몰려왔고 어머니는 갓난 쌍둥이를 안고 서울로 도망쳤던 겁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화재를 만났고 쌍둥이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박종호가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건 자신이 개인적으로 찾아본 건데 현재 예산군에 말잔의 분식이라는 가게가 있다고 했습니다.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주인 이름이 김말자, 나이는 74세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과 유나는 예산으로 향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시골 도로를 달렸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들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황금빛 벼가 바람에 출렁이고 까마귀 떼가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47년 전 어머니는 이 길을 반대로 달렸겠죠. 갓난 쌍둥이를 안고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서울을 향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엄마를 만나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원망해야 할까요?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안아드려야 할까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47년간 원망해왔던 사람을 만난다는 게. 그런데 이제 그 원망이 잘못된 거였다는 걸 알게 됐으니. 예산읍, 외곽의 작은 골목길. 내비게이션이 목적지 도착을 알렸습니다. 낡은 건물들 사이에 작은 분식집이 있었습니다. 간판이 오래되어 글씨가 잘 안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말잔의 분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형광등 불빛이 깜빡거리는 허름한 가게. 수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분식집 앞에 섰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안에서 사람의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수진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한 발짝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47년을 기다린 순간이 눈앞에 있는데 정작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유나가 수진의 등을 가만히 밀었습니다. 수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딸랑. 작은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좁은 가게 안. 테이블 4개. 벽에 붙은 손글씨 메뉴판. 오래된 TV에서 저녁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는 허리 굽은 할머니.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모두. 말이 끊겼습니다. 할머니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굳어버린 채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똑같은 얼굴, 똑같은 눈, 마치 거울처럼. 47년 전 품에서 놓아야 했던 그 얼굴들. 아가들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너희가?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할머니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방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47년간 참아왔던 울음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어. 내 새끼들이. 수진과 유나가 달려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세 사람이 분식집 바닥에서 뒤엉켜 울었습니다. 라면 국물이 넘쳐 바닥에 흘렀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두 딸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주름진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확인하듯 볼을 만지고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47년이야. 47년 동안 찾았어. 매일 찾았어. 47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세 사람은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말자는 눈물을 닦으며 두 딸을 바라봤습니다. 눈을 떼지 못하겠다는 듯이, 혹시 사라질까 봐 두려운 듯이. 수진이 주머니에서 반쪽 달 브로치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남긴 거라고. 말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똑같은 반쪽 달 브로치. 두 조각을 맞춰봤습니다. 완전한 보름달. 원래 하나였어. 너희 아버지가 선물해준 거야. 쌍둥이 낳으면 하나씩 나눠주자고 했었는데. 말자가 보름달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47년 만에 보름달이 됐네. 그날 밤 말자는 47년 전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작은 분식집 테이블에 세 모녀가 앉았습니다. 식어가는 라면 그릇을 사이에 두고 1976년 4월 17일 쌍둥이가 태어난 날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쌍둥이라고, 딸 둘이라고, 이름도 벌써 지어놨었다고. 큰애는 수진, 작은애는 유나. 물처럼 맑게, 구름처럼 자유롭게. 수진이 놀랐습니다. 제 이름, 원래 엄마가 지은 거예요. 그럼 보육원에서 지어준 줄 알았니? 엄마가 지은 거야. 말자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그런데 쌍둥이가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빵 배달 가다가 트럭에 치였다고, 즉사였다고. 쌍둥이 얼굴도 못 보고 그 후 빚쟁이들이 몰려왔습니다. 아버지가 빵집 열려고 빌린 돈, 갚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도망쳤다고. 쌍둥이 둘 안고, 아는 사람도 없고, 갈 곳도 없었는데, 서울역 근처에서 며칠 헤맸다고 했습니다. 추웠다고, 배고팠다고, 젖도 안 나왔다고, 결국 선택을 해야 했다고. 둘 다 죽게 할 순 없었어. 한 명만이라도 살려야 한다고 생각했어. 말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보육원에 널 맡겼어. 내 가슴에 브로치 달아주면서 그랬어. 꼭 데리러 올게. 조금만 기다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일주일만 돈 벌면 데리러 갈 거였어. 정말이야, 정말로 그럴 거였어. 그런데 사흘 뒤에 일하던 식당에 불이 났다고 했습니다. 화상 입고 쓰러졌다고.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3개월이 지나 있었다고.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쌍둥이 찾으러 갔다고. 그런데 유나는 식당 손님이 데려갔다고 하더라고. 미국으로 갔다고. 연락처도 없고. 보육원에 갔더니 수진이는 다른 시설로 옮겨졌다고 하더라고. 그때부터 찾아다녔어. 47년 동안. 말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서울 보육원 다 돌아다녔어. 경찰서도 가고, 동사무소도 가고. 아무도 안 도와줬어. 말자가 낡은 서랍에서 두꺼운 노트 여러 권을 꺼냈습니다. 이거 봐, 너희 찾으러 다닌 기록이야. 날짜별로, 장소별로. 수진이 노트를 펼쳤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손글씨. 1977년부터 시작해서 2023년까지 47년간의 기록. 포기 못했어. 죽어도 못했어. 내 새끼들인데. 말자가 흐느꼈습니다. 밤마다 꿈 꿨어. 너희가 엄마하고 부르는 꿈. 깨면 아무도 없었어. 그게 47년이야. 수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47년간 자신이 원망했던 그 시간. 엄마도 똑같이 47년을 울며 보냈다는 것을.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살리려고 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47년 동안 찾아 헤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뭐가 미안해? 엄마를 원망했어요. 47년 동안 왜 날 버렸냐고, 왜 안 찾아오냐고. 말자가 수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원망할 만했어. 당연히 원망할 만했어. 엄마가 지켜주지 못했으니까. 아니에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이제 알았어요. 수진이 말자를 안았습니다. 용서해줘서 고마워.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 모녀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47년간의 빈자리를 채우려는 듯이 그때 말자가 갑자기 기침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그치지 않는 기침.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냐고. 말자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다고.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 기침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듯한 거친 기침. 수진과 유나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걱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칠 후 수진은 말자를 서울로 모시고 왔습니다. 종합 검진을 받게 하려고. 그 기침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대학병원 종합검진센터. 하루 종일 이 검사 저 검사를 받았습니다. 말자는 투덜거렸습니다. 이런데 돈 쓰지 말라고. 자신은 괜찮다고. 하지만 수진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말자는 서울에 머물렀습니다. 처음으로 새 모녀가 한 지붕 아래서 지냈습니다. 47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마다 말자가 된장찌개를 끓여줬습니다. 저녁엔 셋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별것 아닌 이야기. 하지만 47년간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수지는 이게 가족이라는 거구나.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 사람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담당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할 때 의사들이 흔히 짓는 표정이었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의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에서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폐암 사기.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수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옆에 앉은 유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자만이 담담한 표정으로 의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미 많이 진행됐다고. 수술은 어렵고 항암 치료를 시도할 수는 있지만 완치는 힘들다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보셔야 한다고. 6개월. 47년을 기다려 만났는데 함께할 시간이 고작 6개월이라니.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해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자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울지 마. 엄마 괜찮아. 어떻게 괜찮아요. 이제 막 만났는데. 그래도 만났잖아. 47년 만에. 이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야. 말자의 목소리는 의외로 평온했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아니, 어쩌면 정말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기침이 심해진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병원을 나온 새 모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병원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유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최고의 병원에서 최고의 치료를 받게 해드리겠다고. 돈은 자신이 다 낼 테니 걱정 말라고. 말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돈 쓰지 말라고. 자신은 이미 충분히 살았다고. 너희 얼굴 보고 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수진이 말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요. 치료 받아야 해요. 우리 이제 막 만났잖아요. 수진아, 47년 동안 못한 것들, 이제부터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포기하지 마요. 말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유나는 집으로 돌아와 아들 준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아 지난 몇 주간 있었던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쌍둥이 언니를 만난 것, DNA 검사 결과, 양할머니의 고백, 친어머니를 찾아간 것, 그리고 오늘 받은 진단 결과까지. 준호는 묵묵히 들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정리가 안 돼요. 뭐가? 갑자기 쌍둥이 언니가 나타나고 친어머니가 있고 그분이 시한부라고요? 이게 말이 돼요?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처음엔 믿기 힘들었다고. 하지만 DNA 검사 결과가 있고 양할머니의 고백도 있었다고. 준호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 시장 아줌마가 먼저 접근한 거 아니에요? 엄마가 유명하니까 뉴스 보고 찾아온 거 아니고요. 아니야, 우연히 만난 거야. 세상에 그런 우연이 어디 있어요? 준호는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26년 인생에서 갑자기 나타난 이모라는 사람, 시골 분식집 친애할머니, 평생 알던 가족, 구도가 흔들리는 게 불안했습니다. 무엇보다 엄마가 이용당할까봐 걱정됐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강수진이라는 여자, 47세, 보육원 출신, 새벽시장 채소 상인, 갑자기 나타나서 엄마의 쌍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드라마 같았습니다. 준호는 노트북을 켜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가짜 가족 사기, DNA 검사 조작, 유산 노린 접근. 비슷한 사례들이 뉴스에 많이 나왔습니다. 엄마 회사 시가총액이 500억입니다. 충분히 노릴 만한 금액이었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강수진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보육원 출신, 학력 중졸, 25년째 새벽 시장 상인, 15년 전 이혼, 자녀 없음, 재산 거의 없음, 월세 35만 원 원룸 거주.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진 것 없는 사람이 갑자기 재벌을 찾아오는. 며칠 후, 준호는 새벽 시장을 찾아갔습니다. 새벽 4시. 세상이 아직 잠든 시간. 준호는 이런 시간에 일어나 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학 시절에도, 회사 다니면서도, 가락시장은 이미 북적거렸습니다. 상인들의 고함 소리, 지게차 소리, 상자 쌓이는 소리.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수진의 좌판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유나에게 들은 위치 그대로였습니다. 수진이 트럭에서 상자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20kg는 넘어 보이는 배추 상자를 혼자서 끙끙거리며 옮기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다가갔습니다. 강수진 씨 맞죠? 수진이 상자를 내려놓고 돌아봤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 거친 손, 낡은 작업복. 네? 누구세요? 서윤아 씨 아들입니다. 수진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잠시 준호를 바라보더니 손을 털었습니다. 아, 그래요? 엄마 많이 닮았네. 잘생겼어요. 준호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뭘 원하는 거냐고. 엄마한테 접근한 목적이 뭐냐고. 돈이냐고.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도 알아요.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수진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면 의심하는 거 당연해요. 준호가 말을 모지었습니다. 근데 나도 원한 게 아니에요. 47년 동안 혼자 잘 살았어요. 갑자기 쌍둥이라고, 엄마가 있다고, 그런 거 필요 없었어요. 수진이 반쪽 달 브로치를 꺼냈습니다. 이거 보여요? 보육원에서 준 거예요. 47년 동안 이것만 갖고 살았어요. 버릴 수도 있었는데 왜 못 버렸는지 나도 몰라요. 브로치를 다시 집어넣으며 말했습니다. 나 바라는 거 없어요. 진짜로. 왜 버려졌는지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수진이 돌아서서 다시 상자를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서서 수진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무거운 상자를 나르는 거친 손, 굽은 허리. 이 사람이 사기꾼일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자꾸 그 새벽 시장이 떠올랐습니다.
상자를 나르던 수진의 모습, 거칠지만 솔직했던 말투, 새벽 4시에 일어나 일하는 사람, 47년 동안 혼자 살아온 사람, 그런 사람이 갑자기 사기를 칠 여유가 있을까요? 하지만 의심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엄마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준호는 엄마가 병원에 간다는 말을 듣고 몰래 따라갔습니다. 아직 의심을 버리지 못해서였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말자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문 앞에 서서 안을 살폈습니다. 수진과 말자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문 밖에서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말자가 말했습니다. 수진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다고, 돈 많다고 다 받으면 안 된다고.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걱정 말라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말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쌍둥이끼리 싸우면 안 된다고. 차라리 치료 안 받겠다고. 무슨 소리예요? 치료 받아야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7년 동안 엄마 원망하면서 살았어요. 왜 날 버렸냐고. 근데 이제 알았어요. 버린 게 아니라 살리려고 한 거였잖아요. 수진아, 이제 원망 안 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제발 우리 곁에 오래 있어요. 말자가 흐느꼈습니다. 수진도 울었습니다. 준호는 문 밖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게 사기꾼의 대화일까요? 돈을 노리는 사람이 저렇게 말할까요? 병실, 문 앞에서 준호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모녀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47년간의 그리움과 아픔이 뒤섞인 울음. 준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은 사기꾼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진짜 엄마의 쌍둥이 언니일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했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병실에서 들은 대화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47년 동안 원망했다는 말, 이제 용서한다는 말, 곁에 있어 달라는 말, 그리고 수진이 새벽 시장에서 했던 말도 떠올랐습니다. 바라는 거 없다고, 왜 버려졌는지 알고 싶었을 뿐이라고. 만약 저 사람이 진짜 엄마의 쌍둥이라면, 만약 자신이 잘못 판단한 거라면, 준호는 복잡한 마음으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다시 한번 새벽 시장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다가가지 않고 멀리서 지켜보기로.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다음 날 새벽 4시, 준호는 다시 가락시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시장 한쪽에 차를 세우고 수진의 좌판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동이 트기 전 가로등 불빛 아래서 수진이 트럭에서 상자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이 20kg짜리 배추 상자를 끙끙거리며 옮겼습니다. 허리를 펴며 잠깐 하늘을 올려다보고 다시 상자를 들었습니다. 그 동작을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숨이 가쁜 것 같았지만 쉬지 않았습니다. 쉬면 끝나지 않으니까요. 준호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새벽 4시에 저렇게 일하는 사람. 25년째 매일, 쉬는 날도 없이. 다른 상인이 지나가며 수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수진이, 오늘도 일찍 왔네. 사장님도요. 오늘 배추 좋아요. 가져가세요. 아침은 먹었어? 아까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 먹었어요. 괜찮아요. 밝게 웃는 수진. 힘들어도 웃는 얼굴. 그 모습이 준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때 낯선 남자 둘이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양복 차림에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기자처럼 보였습니다. 준호는 차에서 내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기자들이 수진에게 질문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대표와 쌍둥이라는 게 사실이냐고, 돈 때문에 접근한 거 아니냐고, DNA 검사 조작했다는 소문이 있다고.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뭔 소리예요? 누가 그런 말을. 답변 좀 해주세요. 서윤아 대표한테 얼마 받기로 했습니까?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수진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웅성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준호는 그 장면을 보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기자들이 묻는 내용이 자신이 조사하면서 여기저기 물어본 것과 비슷했습니다. DNA 검사 조작 가능성, 재산 노린 접근, 보육원 출신의 가난한 과거. 설마 자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걸까요? 급히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물어본 거 어디 얘기했냐고. 친구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기자하는 형이 재밌어 하길래 좀 얘기했다고. 뭐 문제 있냐고. 준호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자신이 뿌린 씨앗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습니다. 엄마를 보호하려던 행동이 엉뚱한 사람을 다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인터넷에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200억 베이커리 대표, 시장 상인과 쌍둥이 해프닝, 사기극 의혹. 기사 내용은 자극적이었습니다. DNA 검사 조작 가능성, 재산 노린 접근, 가짜 가족 사기. 수진의 가난한 과거를 들춰내며 동기를 의심했습니다. 보육원 출신, 중졸, 이혼녀, 월세 35만 원 원룸. 모든 게 공격 재료가 됐습니다. 악성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전형적인 꽃뱀이네. 가난한 척하면서 재벌 노리는 거 역겹다. 저런 거 왜 받아줘? 멍청하게. 보육원 출신이라 그런가 도덕관념이 없네. 준호는 댓글을 읽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익명의 사람들이 수진을 마녀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씨를 지핀 건 자신이었습니다. 수진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식당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안한데 당분간 거래 좀 끊어야 할 것 같다고. 손님들이 뭐라 해서. 우리 식당도 이미지가 있으니까. 25년 거래처가 하루아침에 끊겼습니다. 한 곳, 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시장에서도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그 사기꾼이래. 재벌한테 붙어서 한몫 잡으려고 했대. 그러니까 평생 가난하게 사는 거라고. 수지는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일했습니다. 변명도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줄어든 물량을 정리하고 남은 단골에게 채소를 팔았습니다. 얼굴은 평소와 같았지만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유나에게 전화했습니다. 유나의 집 거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피곤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유나야, 나 이제 연락 끊을게. 언니, 무슨 소리야? 기사 봤잖아. 내가 나 때문에 욕먹잖아. 회사도 힘들어지잖아. 유나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언니 잘못 아니잖아. 언니가 뭘 했다고. 나 원래 혼자 살던 사람이야. 47년 혼자 살았어. 괜찮아. 근데 너까지 망하면 안 되잖아.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니, 그러지 마. 제발. 엄마는 내가 잘 모셔. 나보다 내가 나아. 돈도 있고 시간도 있잖아. 나는 못 해줄 게 많으니까. 언니, 전화가 끊겼습니다. 유나가 아무리 다시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전화기를 붙잡고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47년 만에 찾은 언니가 스스로 떠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준호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뿌린 정보가 기사가 됐고 그 기사 때문에 수진이 모든 걸 잃었습니다. 거래처도, 명예도, 그리고 이제 가족까지. 준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새벽 시장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바라는 거 없다고. 왜 버려졌는지 알고 싶었을 뿐이라고. 그 말이 진심이었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병원에서 들었던 대화도 떠올랐습니다.
47년 동안 원망했다고, 이제 용서한다고, 곁에 있어 달라고, 그 울음 섞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에 무거운 상자를 나르던 뒷모습. 저 사람은 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틀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준호는 다시 시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숨지 않고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진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상자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거래처가 끊겨서 물량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저기요. 수진이 돌아봤습니다. 그 사장님 아들. 또 뭐 하러 왔어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걱정 마요. 연락 끊었어요. 당신네 엄마한테 더 이상 안 찾아가요.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진이 멈췄습니다. 네? 그 기사 제 탓이에요. 제가 조사한다고 여기저기 물어본 게 기자한테 흘러갔어요. 수진이 한참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분노할 줄 알았습니다. 소리를 지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됐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 엄마 지키려고 한 건데. 나라도 그랬을 거야. 갑자기 이상한 아줌마가 나타나서 엄마 쌍둥이라고 하면 누가 믿겠어. 준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장 바닥에. 죄송합니다. 진심으로요. 이모를 의심했어요. 엄마한테 사기치려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야, 일어나. 바닥 더러워. 용서해 주실 때까지 안 일어날 거예요. 수진이 한숨을 쉬며 준호를 일으켰습니다. 손에 힘을 주어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됐어. 됐어. 일어나.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이모, 병원에서 외할머니랑 대화하는 거 들었어요. 문 밖에서 뭐, 47년 원망했다면서, 이제 용서한다면서, 그거 듣고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수진이 피식 웃었습니다. 야, 엿듣기는 나쁜 거야.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뿌린 거, 자신이 수습해야 한다고.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그날 저녁, 준호는 유나에게 제안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자고. 진실을 공개하자고. 유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수습해야죠. 그리고 이제 진짜 알았어요. 수진 이모가 어떤 사람인지. 일주일 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유나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옆에 수진과 준호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47년간의 사연을, 반쪽 달 브로치를, 시한부 어머니의 이야기를 밝히는 자리였습니다. 세상이 진실을 알게 될 시간이었습니다. 기자회견장. 유나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옆에는 수진과 준호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유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47년 전 헤어진 쌍둥이 언니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저희를 찾아 헤맨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유나는 차분하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1976년 그날 밤, 화재로 쓰러진 어머니, 뿔뿔이 흩어진 쌍둥이, 47년간의 그리움, 그리고 새벽 시장에서의 운명적인 재회, DNA 검사 결과지를 공개했습니다. 99.9% 일치, 반쪽 달 브로치 2개를 꺼내 맞춰 보였습니다. 완전한 보름달. 준호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가 의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언론에 잘못된 정보가 흘러갔습니다. 수진 이모께 사과드립니다.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분은 사기꾼이 아닙니다. 47년 동안 혼자 힘들게 살아온 제 진짜 가족입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기자회견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기 때문입니다. 말자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고. 병원 중환자실. 세 사람이 도착했을 때 말자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의사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폐 기능이 급격히 떨어졌다고. 며칠이 고비라고. 수진과 유나는 말자의 양쪽에 앉았습니다. 각자 손을 하나씩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 차가웠습니다. 엄마, 저희예요. 수진이랑 유나. 수진이 말자의 손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말자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두 딸의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왔구나. 목소리가 가늘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말자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 봤어. 티브리에서. 엄마, 그거 어떻게? 간호사가 틀어줬어. 우리 딸들 나온다고. 말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멋있었어, 둘 다. 수진이 말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힘내요. 아직 해야 할 거 많아요. 말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천히, 힘겹게. 엄마, 소원 하나만 들어줄래? 뭐든지요. 뭐든지 할게요. 말자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잘 안 됐습니다. 유나가 도와줬습니다. 단쪽 달 브로치. 말자가 47년간 간직해온 것이었습니다. 이거 너희 거랑 합쳐봐. 수진이 자신의 브로치를 꺼냈습니다. 유나도 양어머니 유품에서 찾은 브로치를 꺼냈습니다. 세 조각이 모였습니다. 원래 하나였던 보름달. 아버지가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쌍둥이가 태어나면 나눠주자고 했던. 수진과 유나가 조각을 맞췄습니다. 완전한 보름달이 됐습니다. 말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7년 만에 보름달이 됐네. 엄마, 인생에 처음으로. 수진도 울었습니다. 유나도 울었습니다. 준호도 문 앞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말자가 두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찾아와줘서, 용서해줘서. 엄마, 너희 아버지, 무덤에 가족사진 넣어줘. 47년 만에 다 모였다고 전해줘. 그날 밤 보름달이 떴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환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마치 말자를 위한 선물처럼. 말자는 두 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47년간의 죄책감과 그리움이 녹아내린 듯한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수지는 말자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이제 막 만났는데, 이제 막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하지만 원망은 없었습니다. 47년 늦었지만 만났으니까요. 용서했으니까요. 사랑한다고 말했으니까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일주일 후,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예산의 작은 장례식장에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두 자매의 사연이 알려지며 전국에서 조문객이 왔습니다. 수진과 유나는 나란히 상주석에 앉았습니다. 47년 만에 처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자리였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두 사람은 아버지 산소 옆에 말자를 모셨습니다. 47년 만에 다시 만난 부부. 이제는 영원히 함께입니다. 수진이 묘비 앞에 사진을 놓았습니다.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찍은 가족 사진. 말자, 수진, 유나, 준호. 네 사람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 엄마 데려왔어요. 이제 외롭지 않으시죠? 1년 후, 추석 보름달이 뜬 밤이었습니다. 예산의 작은 한옥마당에서 세 사람이 송편을 빚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새벽 시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유나의 베이커리 본사 구내식당을 맡았습니다. 직원들에게 밥 해주는 일. 힘들지만 행복했습니다. 유나는 회사에 반쪽달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보육원 출신 청소년들의 자립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준호는 재단 실무를 맡았습니다. 주말마다 보육원을 방문해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모, 송편 예쁘게 빚어요. 그게 뭐예요? 만두예요? 야, 내가 잘하면 되지 왜 나한테 그래? 이모가 더 못하잖아요. 이 녀석이. 웃음소리가 마당에 퍼졌습니다.
수진이 품에서 보름달 브로치를 꺼냈습니다. 세 조각이 합쳐진 완전한 달. 47년 걸렸네. 이게 완전해지는데. 유나가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됐잖아. 그래. 됐어. 세 사람이 손을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말자가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보여요? 우리 잘 지내요. 수진이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반쪽이었던 달이 완전해진 것처럼 반쪽이었던 가족도 마침내 완전해졌습니다. 가난이 갈라놓은 가족이 있었습니다. 4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원망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다시 만났습니다. 반쪽 달이 보름달이 되기까지 47년. 늦었지만 그래도 됐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잃어버린 가족이 있으신가요? 아직 하지 못한 말이 있으신가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연락해보세요.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